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된 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문의가 오십니다. 오래된 콘도를 살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문의가 오시거든요. 1년에 한 5건 정도 문의가 오게 되고요. 예전에는 한 10건 넘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끔씩 오는데 요즘은 요 프롬퐁 통로 아속 요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저 방나 쪽에서 옵니다. 방나 쪽에도 오래된 콘도들이 있거든요. 방나 쪽에도 여기 보시면 요런 콘도들이 있죠. 요런 콘도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월세가 25,000바트인데 면적은 143 스퀘어미터입니다. 제가 저희 집보다 거의 3배까지는 아니고요. 2배 반 이상 큽니다. 근데 월세는 저희 집이 더 비싸요. 자, 그러니까 오래된 콘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넓어요. 대신에 오래됐으니까 렌탈비가 쌉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국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콘도들에 많이 들어가십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콘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사시는 곳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원래는 요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 요 지역에 왜 많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다른 지역에도 오래된 콘도들이 있어요. 강가 쪽에도 있고요. 안쪽에도 있어요. 근데 주로 여기가 많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후지 슈퍼 보시면 여기밖에 없어요. 후지 슈퍼가.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도심 안에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일본 사람들 많이 사는데 옆에 살거든요. 제가 한번 방송으로 만들어 드렸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거기 왜 옆에 사냐고.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옆에 사는 물가만 비쌉니다. 쓸데없이. 자, 그런데 요 안쪽에 보시면 잘 보면 이렇게 오래된 콘도들이 산재에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것 전부 다 오래된 콘도들이에요. 보시면 이런 것들 오래된 콘도들이죠. 이게 통로 쪽으로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콘도들 보이시죠?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쉴 새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에까마이 쪽, 에까마이 쪽 가서 요쪽에 10이 있죠. 이쪽으로 쭉 가면 카페들 많은 쪽,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오래된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런 콘도들이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연식이 20년을 전부 다 넘어가는 콘도들이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가는 콘도들이 많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낡으니까 요 아래쪽으로 많이 생겼죠. 이쪽에 이제 한국 분들 그 주재원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 있으면 내려와서 요거 타고 가면 실롬 쪽으로도 빠지기 쉽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빠지기 쉽죠. 물론 차는 무지하게 막히지만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레지던스들이 좀 많습니다. 위쪽으로는 요즘 호텔이 주로 지어집니다. 이쪽은 콘도가 안 지어져요. 호텔을 짓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럭셔리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통로 역 쪽에서 통로 10 쪽, 11 쪽,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랑수안 신돈 쪽 있죠. 이쪽이 훨씬 더 럭셔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래되면서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원래도 더 비쌌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쪽도 오래돼 가지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모양은 좀 달라서 여기보다는 뭉쳐져 있죠. 그래서 뒤에 지어졌다는 게 딱 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콘도들이 있는데 지금 보는 콘도들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지금 나오는 콘도들은 대부분
역 옆에 뭉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역세권 콘도들이에요. 역세권이 아닌데 사도 되는 지역은 통로 중심부하고 에까마이 중심부밖에 없습니다. 뭐 에까마이 같은 경우는 역 주변에 공간이 없죠. 그래서 중심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알려드렸죠. 다시 언급을 안 합니다만 요 스쿠미르 로드에서 여기 보시면 페차부리 로드 있죠. 요 사이에 어느 지점까지 사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왜 아래에서 위일까요? 여러분, 위에는 전철이 없어요. 아래에는 전철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의 중심축이 전철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20년, 30년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이 전철하고 관계없이 지어진 콘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없었을 때 또는 전철이 생겼더라도 그게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면적이 넓은 콘도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가격이 높은 지역에, 그러니까 면적당 가격이 높은 지역에 면적이 넓은 콘도가 있고요. 면적당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계층 때문에 면적이 작은 콘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까? 대부분 다 전철 역세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건 전철 역세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콘도들이죠. 그러면 장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면적이 크겠죠. 면적이 큰 콘도들이 많아요. 물론 작은 콘도들도 있습니다만 면적이 큰 콘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애들 학교 때문에 이주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찾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지역에 많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방나 쪽에 보시면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콘도들이 있어요. 이런 콘도들에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이 넘는데 45,000바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더 싸죠. 지금 보시면 143인데 25,000바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격이 싸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2배 반 큽니다. 그런데 제가 월세를 훨씬 비싼 데 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락이 와서 뭘 물어보냐. 내가 이사 가기 싫으니까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사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사면 안 되냐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은 아무리 커도 20, 30년 지나서 다른 지역에 면적, 심지어 뭐 에까마이나 통로에 원베드룸 가격밖에 안 나오는 콘도예요. 통로 같은데 원베드룸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 50짜리 있어요. 그거보다 임대료가 싼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면적이 넓은데도.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더 싸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콘도를 팔 때 2년 지나면 판매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년 지나면 판매를 안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걸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 등본을 보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안에 대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대지 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할 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재건축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건축하면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예전에 보시면 3층짜리, 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죠.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
엘리베이터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00%가 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꽤 있었죠. 지금 다 재건축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런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재건축됐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아파트들이 주로 있습니까? 한 10층짜리에서 1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빨리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대지 지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계단식이 아니고 보통 복도식이죠. 복도식이 대지 지분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이걸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잠실같이 그거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착각이 하나 있죠.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이제 재건축했다라고 하면 뭐 60층씩 넘어가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익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이 뭐 70%씩 있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30년 지나가지고요, 재건축할 때 돼도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런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걸 여기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이런 콘도들이 왜 지금 재건축이 안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재건축이 안 됩니다. 30년 지났다가 40년 지나도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콘도들은 전부 다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콘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샀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얘기했듯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식구가 4명이나 되는데 작은 콘도에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큰 콘도에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계속 이사도 다녀야 되는 것 같고, 또는 아니면 계속 월세 올려달라는 게 귀찮다. 그래서 그냥 사고 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손실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샀는데 내가 5년 후에 팔든 10년 후에 팔든 그때 얼마만큼 손실이 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렌탈을 했을 때 매년 얼마를 내고 있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10년치라고 하면 10년치를 넣어서 그걸 빼보세요. 산 돈에서. 그러면 그만큼은 남아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도 내가 남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손해보고 내가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락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이걸 가지고 10년 있더라도 집값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그 렌탈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태국에 콘도를 사러 왔는데 5년 이상 된 콘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고 아는 게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이렇게 오시면 오래된 콘도를 막 권해갖고 하시는 분들 예전에 많았었어요. 요즘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피해야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콘도를 찾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콘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콘도들 보러 다닙니다. 나 여기 와서 살 거라고. 제발 콘도를 보러 다니거나 찾으시면 안 되고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계산법을 여러분들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콘도를 샀을 때 나중에 이거 날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0년 넘어간다. 거의 30년 다 돼간다. 이런 콘도들은 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2년 안에 있는 건설사에서 파는 물건만 파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팔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의 문제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 있냐면 분양 때는 팔았는데 완성되면 안 파는 콘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멈춰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년, 30년 지났잖아요. 이런 부동산 사이트에서 나오는 가격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래된 콘도를 저보고 팔아달라고 하면, 물론 저는 거래를 안 합니다만 팔아달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걸 그냥 기본적인 수수료 받고 팔아주겠습니까? 안 팔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재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여러분들 알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된 콘도를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기본 수수료가 3%인데 3% 받고 누가 팔아줍니까? 이렇게 오래된 콘도를. 팔기도 힘든데. 그러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실제는 8천인데 여러분들 1억에 사니까 1억이 싸니까 좋다라고 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살 때부터 2천만 원이 자국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 8천도 정확한 가격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래된 콘도에 접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아예 내가 작은 돈으로 큰 면적의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많이 봐도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렌탈비하고 생각을 해서 그냥 렌탈로 계속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콘도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 사진하고 달라요, 실제 가보면. 실제 가보면 사진하고 다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건 전기료도 더 많이 나오고요. 수도세도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버리면요. 관리 비용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면적이 작더라도 좀 좋은 지역에 좋은 콘도에 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보시면요. 애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옛날에 큰 집이 나왔는지 오래됐지만 작은 집이 나왔는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게 여기 사시는 분들은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굳이 면적이 넓다 이거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꼭 면적이 넓은 집에 사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렌탈 비용과 내가 샀을 때 손해보는 비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접근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콘도 저한테 거래해 달라고 하셔도 안 해드립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엄청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안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